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역대 최대인 1조 3,800억을 주라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최 회장의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타한 사실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세계 이혼 판결 후폭풍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오전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고요. 또 기존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이거는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김호중 씨 모습 이랬습니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소닉샵 쓰고 따로 하실 말씀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요. 기자들 질문에 거의 답을 안 하고요.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뭘 끝나고 얘기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는 이런 과정,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 얘기는 피한 것 같고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부분이 있으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최고위원님. 예.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김호중 씨가 오늘 좀 절뚝거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걸 두고 또 여러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김호중 씨 측이 뭐라고 했냐면 영장심사 때요. 김호중 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이런 취지로 또 주장했었는데 최근 경찰이 보행 분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저 모습이 좀 절뚝거리는 그 모습이 이 그동안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부인하고 있었던 당시 영상에서도 비틀거리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음주운전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 김호중 씨가 발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은 과거부터 김호중 씨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작은 내용들까지 모든 걸 다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실질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네. 김영민 최고 말씀대로 그 김호중 씨가 실제로 발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그 의사에게 이 발목을 수술받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까지 했었어요. 김영민 최고위원님은 우리가 뭐 모든 걸 좀 악마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좀 좋게 볼 건 좋게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비틀거린다는 이 지금 재판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 겁니다. 예, 뭐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
김호중 씨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 자신의 발목과 관련된 부분이 어릴 때 그러니까 접질려서 그 뒤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것이 상당히 고질화된 병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고 실제 네. 의사도 그런 소견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뭐 수술했다는 얘기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김호중 씨가 진짜 발목이 아파서 쩔뚝거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저렇게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칭병, 그러니까 병을 가장한 쇼를 한다고 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결국은 이 김호중 씨가 이번 사건 이후에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김호중 씨가 모든 것을 갖다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랄까 범인도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바꾼다든지 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일종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김호중 씨가 이런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재판 과정에서나 늦게나마 정말 진실하게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가 그동안 이번 사건 과정에서 보여온 그런 행태들이 자업자득 아니겠는가? 저도 상당히 공감됩니다. 정호김 의원님. 김호중 씨가 한 말, 유일하게 한 말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비틀 좀 거리는 절뚝절뚝거리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 뭘 끝난 다음에 네. 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는 잘 안 됐는데요. 아마 그 평상시에, 그러니까 요번에 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대처 과정에서 지금 차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그 일련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정말 그 인기라는 것이 저렇게 덧없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반면교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임재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은 보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수의로 갈아입었을 텐데 지금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음주 직후에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 적어도 법적으로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검출이 돼야 되는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 당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늦게서야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음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그런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술을 마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0.03% 그러니까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소주 몇 병을 마셨다거나 그렇다면 0.03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원래는 검출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죠. 넉넉하게 넉넉 잡아 최소한 0.03%는 충분히 인정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요. 위드마크 공식은 지금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뭐 체격이라던가 평소 주량이라던가 신체 상황 등에 따라서 이렇게 역산으로 추정해 보면은 이 정도 술을 마셨다면은 사고 당시에 이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였을 것이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재판에서 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을 때 좀 잘 인정해주지 않는 측면이 강했지만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정황 증거들, 음주에 대한 증거들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수치인 0.03% 정도는 입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음주 혐의를 새로 좀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마크상 위드마크 공식상 음주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소주를 뭐
주류를 적게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음주 운전을 했다는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지만으로는 충분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서만 소주 3병에서 4병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렇지만 김호중 씨 측은 만취가 아니었다는 주장 계속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동안 이 음주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끝나고 말씀하세요?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10일 내로 이제 또 뭐 기소가 될 걸로 보여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핵심 수사 내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큰 핵심적인 요소를 보자면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고 후의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한 부분은 애초에 사실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초에는 김호중 씨는 본인의 이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하지만 이제 매니저가 본인의 옷까지 바꿔 입고 직접 자수했기 때문에 적어도 범인은 도피죄에 대해서 방조,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내버려뒀다 정도의 책임인데 범인 도피의 방조죄는 범인 도피죄보다 훨씬 처벌의 절반 정도로 경감해서 봤지만 만약 지금처럼 이제 지금 새로운 녹취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김호중 씨가 직접 나 대신 좀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방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인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달라. 이거는 교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범인 도피죄에 기정된 그 형량과 동일하게 교사범은 그 죄에 정한 그 형에 정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로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 지시했다 이런 부분을 밝히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지 못했을 때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 재판부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대략적인 추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음주량에 대한 입증에 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김호중 씨와 또 김호중 씨의 옷을 입은 그 매니저의 그 CCTV 영상이 나갔었거든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혐의 중에 범인 도피 방조가 도피 교사로 바뀐 건요. 매니저, 이 대리 출석한 매니저의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된 김호중 씨의 육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수해달라.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까 대신 자수해달라는 김호중 씨의 육성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차 교수님, 네. 김호중 씨 측이요. 여기에 대해서 대리 자수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단순 사고로 처리를 해달라는 뜻이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답니다. 단순 사고로 처리를 해달라는 뜻이었다.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대한민국 그 말을 아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대리자수해달라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본인은 빠지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지금 나가서 내가 그러니까 운전했다고 좀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김호중 씨 직업이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를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뭐 잘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노래 가사를 듣는 사람에게 얼만큼 제대로 그 뜻을 제대로 실어 전달하느냐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뜻을 잘못 전달하는 실수로 범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훨씬 네. 더 딴 분들보다 말의 뜻을 전달하는 능력은 더 탁월한 분인데 말이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이를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면 김호중 씨가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임 변호사님. 대리 자수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단순 사고로 처리해달라. 분명히 그 매니저의 핸드폰에 김호중 씨 육성이 있고 워딩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단순 사고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거나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처벌을 줄여보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맞는 일이겠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이를 자꾸 키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녹취가 나왔고요. 어떤 상황인데 이걸 대신해서 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김호중 씨가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고 또 아까 보셨던 매니저한테 직접 대리자수해달라고 네. 은폐한 혐의, 은폐 지시한 혐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둘 다 지금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법적 처벌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중 연예인인 그리고 인기 연예인인 김호중 씨가 이 공인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했던 부분들의 거짓말 문제는 더군다나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 또 솔직한 해명과 답변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대신 사고를 정리해달라고 얘기했으면 술을 마시고 대신 사고를 정리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게 대신 이 사고는 사실 김호중 씨가 술 먹고 낸 건데요. 제가 수습하러 왔습니다. 이게 FM대로 얘기를 그렇게 지금 네. 해명하고 있는 대로 하게 그렇군요.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초기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실질적인 행동들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의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성난 국민의 민심 또 김호중 씨의 이 사건 이후로 김호중 씨를 좋아했다 상처를 입은 팬들의 마음들을 헤아려서 법적인 형량보다는 이 국민적 대중적 정서에 맞춘 솔직한 해명이 지금은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 사건의 불똥이 또 이분에게도 튀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와 사건 당일에 만났던 래퍼 길 씨인데요. 음주운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CCTV에서요. 김호중 씨가 운전한 차 조수석에서 길 씨가 내리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이겁니다. 네. 뭐 누가 봐도 길 씨입니다. 누가 봐도 길 씨의 모습인데 저 차를 운전한 사람이 김호중 씨입니다. 저 옷도 김호중 씨의 옷이죠. 나중에 매니저가 갈아입었습니다만. 임지혜 변호사님. 이렇게 CCTV에 물증이 나왔는데 길 씨 측에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경찰도 길 씨는 어떤 혐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무래도 뭐 수차례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김호중 씨가 운전한 차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측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죠. 사실 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제 알려진 부분이 이제 3차례 정도 있기 때문에 음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 음주운전 방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인과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그 지인에게 음주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 지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거나요. 네. 아니면 충분히 서로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차, 그러니까 음주 상태로 몰고 있는 그 차를 함께 탄다거나 했을 때 음주운전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 보이시는 이 CCTV만 봐서는 사실상 지금 그 당시에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도 김호중 씨가 과연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길 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한번 들여다보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길 씨의 그 음주운전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사과할 뜻이나 그런 거를 한 생각이 없으신데 오늘 법정에서 음주 전력이 3차례가 아니라 2차례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럼 이번이 총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건데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은 저희가 할 테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자, 지금까지 길 씨 만나보셨는데요. 길 씨와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날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바로 정찬호 씨인데 김호중 씨의 소속사의 3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그런데 그 지분 액수만 283억이어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그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보니까 그 280억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일부를 팔아가지고 이미 수십억 원의 차익을 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철재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예. 비상장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할 수는 없는데 200억대의 그 자산은 거꾸로 역추적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한 3,300만 원을 가지고 세 분이서 투자를 한 것이고요.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 현재 정찬호 씨의 지분이 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뭐 일종의 대형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들어왔던 데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였었는데 네. 그때 지분 10%를 줄 때 이들이 갖고 원래 3명이서 30%씩 갖고 있었으니까 지분 일부를 양도하면서 받았던 돈이 75억.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찬호 씨가 이미 37억은 현재 현금화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37억은 챙긴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투자사가 들어왔느냐? SBS 미디어 넷이 3.6%의 지분을 가지려고 들어왔는데 예. 이때 SBS 미디어 넷한테 주식을 줬을 때 이 회사의 평가 가치를 얼마로 했느냐? 100억이었다는 거고 3.6%가. 예. 그러니까 3.6%가 100억이었으니까 그것을 역추적하게 되면 현재의 정찬호 씨의 지분은 한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걸 280억을 날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김호중 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떠나게 되고 폐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 지분 가치가 283억이잖아요. 이 자체는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해서 283억을 날렸다라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일단은 현금화한 돈은 37억 하고 283억은 지금의 정찬호 씨의 지분 가치를 평가한 건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될 경우에 날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7억 원의 현금화는 된 한 거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그 일부 극성 팬들의 행태가 또다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 씨한테요. 김호중 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과거 모습 먼저 보시고 그 황당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김호중 채널의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친구인 영웅이가 호중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 호중 씨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 본연의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오케이. 임영웅은 임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히어로. 리서트로 타면서도 동갑이고 친구지만 영웅이 노래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인성 정말 좋아요. 네,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Diamond, me money for this 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구속된 날, 구속이 결정된 날, 그 다음 날과 모레 임영웅 씨가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 공연으로 번 돈이 있는데 그걸로 김호중 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에서 풀려나는데 보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웅아 꼭 지금 공연했어야 했니? 임영웅이 김호중의 위약금 보태줘라. 불쌍한 호중이 한 번 실수가 있고 생매장을 당하고 있다. 정옥희 배우님, 임영웅 씨한테 꼭 지금 공연했어야 됐니?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본인이 술을 왜 먹고 그렇게 했니?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팬덤도 그렇듯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수가 이 TV조선의 같은 경연에 이제 출연했던, 그리고 노래를 아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가수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데다가 하필이면은 김호중 가수가 결국은 그 음주 운전과 연루돼 가지고 구속이 되는 날 이명웅 가수는 예정대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김호중 씨의 팬들에게 감성적으로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비뚤어진 팬심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불평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연료를 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콘서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팬들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이 더 비교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이 부정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에 대해서 김호중의 팬들이 이제 상당히 그 불평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팬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팬이 되기로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행동들을 하고 났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다 번복하기에는 너무 괴롭거든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팬심 하나만 믿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어긋난 팬심이 김호중 씨 측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런데 뭐 아까 보셨던 그 이명웅 씨에 대한 황당한 요구가 뭐 공식 팬클럽의 입장은 아니었나 봅니다. 공식 팬클럽에서 이런 또 입장을 냈어요. 사칭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호중 씨의 팬클럽을 사칭하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호중 씨의 공식 팬덤 아리스는 자숙하면서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시화한 행태를 중단해달라. 재차 발생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글 정말로 이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런 글 올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거 지능적인 안티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이런 부분, 이거는 사칭하는 팬이 올린 글이다. 공식 팬클럽의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호중 씨가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는 이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이런 관심에 좀 편승하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팬클럽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된 이 김호중 씨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 수사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 노소영 씨의 소송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부인 노소영 씨한테 재산 분할로만 1조 3,800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는 어제 법원 판결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 회장한테 오롯이 지우면서 최 회장이 뭘 잘못했는지 불륜, 사생활까지 재판부가 공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노소영 관장 측 입장으로 토론 시작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다. 뭐 완승한 노소영 관장 측 입장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재판부의 질타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을 질타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렇게 자신 있게 감사받는 그런 입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혼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질타성 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만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변호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어제 판단 저도 사실 깜짝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냐면요. 재산분할 액수가 지금 1조 3,80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위자료 20억 원이 그렇게 많은 액수인가 좀 둔감해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위자료 이 20억 원에 좀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다면, 나눌 재산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SK 주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네. 어쨌든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나눠 가지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잘못한 쪽의 배우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했을 때 유책 배우자가 이 위자료로 지급하는 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고 정말 많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1억이 정말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20억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이제 재판부가 들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혼인 생활이 쭉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거인에게 지출한 돈을 재판부가 산정을 하는 그 수치로서 확인 가능한 부분만 해도 200억 원이 훌쩍 넘으며 예. 이 불륜 과정, 그러니까 이 혼인 외에 자리에 두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혼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림으로써 정말 이 배우자에게 극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었다 이런 부분을 설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시간 이런 설명을 하는데 할애한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정말 큰 액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왜 그런 액수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한쪽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 그리고 재계에서도 이 위자료 20억에 대한 좀 의문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임지혜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재산 분할이야 워낙 뭐 재벌이니까 액수가 많다고 칠 수 있어도 이혼 소송에서 그동안은 위자료가 1억, 뭐 많아봤자 최근에 2억까지였는데 이 위자료라는 건 결국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일반인들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냐? 이런 얘기를 또 되묻더라고요. 네. 재계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1심과 2심에 제가 봤을 때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위자료도 그랬었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한 18에서 20배 정도가 함께 나왔었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느꼈을 때는 뭐 그런 재벌가가 느꼈던 고통이라든가 이런 멘탈, 위자료 부분도 좀 생각을 했지만 판사께서 일단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서 나왔던 그 18에서 20배 정도도 함께 이번에 1억에서 20억으로 맞추지 않았나? 저는 20억에서 그런 수치적인 부분을 좀 바라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지혜 변호사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게 결국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재벌이기 때문에 그럼 20억이라고 한 거냐?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떤 불법 행위에 기한 어떤 정신적인 손해배상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자료 액수가 많아진다는 뜻은요. 그만큼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그만큼 피해가 크다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몇 달 후에는 또 다른 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도 노소영 전 관장 측에서 이와 같이 이런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재판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고 본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어떤 위자료 인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재산 분할을 인정해준 부분도 SK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 노소영 씨의 가족 측의 어떤 그 기여도를 인정한 측면도 있겠고 이번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태원,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소송은요. 2015년 12월에 이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본인이 직접 공개하면서 본격화했죠.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결국 돈을 더 벌까?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따뜻한 감성과 얘기 형태를 계속해서 전해서 받고 당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능력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 말씀대로 재판부가 방금 보셨던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혼외자를 공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최태원 회장의 책임으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혼외자와 또 그 어머니죠. 내연관계 여성인 이 바로 그 TNC 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의 존재를 판사가 직접 판결문에 다 넣었습니다. 정찬희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TNC라는 재단 이름에 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가 최태원의 그 T였었고요. 네. C는 김희영 씨의 영문 이름이 클로에거든요. 영문 이름의 클로에 TNC고요. 이 TNC라는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하는 일 또 추구하는 목표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교육 평등이라든가 젠더 갈등, 뭐 세대 갈등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쪽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희영 이사장이라는 김희영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던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뭐 저도 기억이 생생하고 아마 TV조선에도 그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15년 여름부터 이 증권가 정보지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자식은 두 딸이잖아요. 하고 그 두 딸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두 딸 외에 어린 남매들과 또 함께 다닌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고 그게 누구지? 이런 것들이 말이 퍼졌었는데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2015년 겨울께 갑자기 전 언론사에 편지를 직접 최태원 회장이 보내게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편지가 바로 이 자연인 최태원, 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한 여인을 만났다 하고 이미 10년 넘게 뭐 노관장과는 깊은 고를 두고 지내왔고 딸이 있다, 딸을 낳았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숨긴 게 아니라 밝혔고 밝힌 것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언론사에 공개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도 굉장히 갑노들방 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먼저 나갔습니다만 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한테 보낸 그 자필 편지도 재판 판단의 변수가 됐습니다. 자필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김희영 씨의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라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TNC에 뭐 이니셜을 집어넣은 재단 만들고 노 관장에게 이렇게 직접 내가 김희영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것들이 모두 일부일처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판사가 꾸짖는 거거든요. 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까지도 어쨌든 이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심지어 공식 석상에도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동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배우자,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점을 꾸짖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해당 손편지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 부분이요. 이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2008년 11월에 이혼을 했는데요. 사실상 재판부가 보자면 해당 그 손편지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이혼 자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시한 것이고 의도한 것이다. 내가 뭐 계획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김 이사장도 이혼 전에 이제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지적을 하면서 이런 내용 자체도 이제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TNC 재단 같은 부분을 설립한 부분이라던가 특히 노소영 전 관장에게는 좀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그런 사정들도 좀 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이 노소영 관장의 그 라비안트 센터를 이제 임대를 종료하고 나가라고 퇴거를 요청한 부분과 상반되게 오히려 TNC 재단 같은 부분을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고 노소영 전 관장에게는 생활비 지급 같은 부분도 딱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도저히 이제 혼인상의 어떤 갱송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지적을 하면서 예. 이런 부분이 어떤 재산 분할이라던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뭐 1심 판결 이후에 현금, 뭐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실진 평론가님.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미영 이사장이 이분도 이제 한 차례 한번 이혼을 하신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김미영 씨가 2008년에 이혼을 할 때 이미 SK 해운 고문의 투자 기업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김미영 씨가 이혼을 한 차례 하기 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서울고법 재판부가 했단 말입니다. 저런 부분은 또 제가 뭐 판단하기는 좀 힘든 대목이기도 한데 이번에 재판부들을 좀 보면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혼인에 대한 뭐 순결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 그 생활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재판부가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 유책 사유가 최태원 회장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책이 있는 쪽에서 뭐 카드 사용을 중단한다든가 뭐 아니면 현금 생활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한 뭐 혼인에 대한 이런 존중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추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생활적으로 민감한 부분까지 이번 재판부가 다 공개를 하면서 지금 최 회장 측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김영 이사장한테 219원 넘게 지출했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혼외자, 그러니까 김희영 씨의 자녀한테 들어간 학비까지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이 재판부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죠. 1심 판단에서는 사실 이 부분, 1심에서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일단 재산 분할이 되려면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파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 자체가 1심 판결에서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665억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적인 그 재산 규모로 보자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의 대상이 되는 그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이 SK 주식뿐만 아니라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이체한 그런 금원이라던가 이런 재산들을 모두 더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액수가 정말 크게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목을 한 것 자체가 이번 판결이 이제 왜 나왔는지 재판부는 이 이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그래픽 나갔죠. 2심 재판부가 뭐 거의 대부분의 그리고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SK 주식은 물론이고요. 어떤 뭐 주말 농장 부지라든지 최태원 회장의 퇴직금이라든지 SK 주식을 매각한 대금 이런 것까지 미술품까지 이런 것까지 다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임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서 이런 경우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일단 노소영 관장 측이 굉장히 잘 변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잘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기여도에 따라서 이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65, 노소영 관장이 35%의 기여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 35의 기여도가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35% 정도를 인정한 것은 가정주부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30년 넘게 이제 가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한 부분이 있었죠. 이 노소영 관장 측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전달함으로써 SK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고 최태원 회장이 관련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여도 역시도 사실 35%라고 한다면 꽤 네네. 많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도 질타했습니다.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김희영 이사장과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해서 마치 유사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유사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부정행위를 공식화했다는 게 재판부의 질타였습니다. 변호사님, 유사 배우자 지위, 이거는 어떤 법률 용어인가요? 법전을 딱 펴면요. 유사 배우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배우자와 예. 한 가지 더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지 어떻게 보면은 부부로서의 실체도 갖고 있고 양 당사자가 우리는 결혼을 할 거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요. 법률상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제 유사 배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식 석상에도 이제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둘이 있는 사진 같은 부분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미 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부분을 유사 배우자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도 높은 위자료가 인정됨에 있어서 지금 법률상 배우자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 공식 석상에 동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석상에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도 일부 일처제를 반하는 그런 공개 활동이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적시를 했어요. 이런 것도 판결에 미친 것 같고요. 재판부가 이제 위자료를 20억 원까지 이제 상정한 것도 결국 노 관장이 이런 모습, 공개적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나오는 모습에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걸로 보고 지금 20억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최태원 회장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그 기업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고 있고 국가 행사에 상당히 많은 이 비중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앞서 우리 정철진 정경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사실 이 지금 혼외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밝히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모 신문이 단독으로 이 특종을 해서 내일 기사가 나간다는 것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이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본인이 지금 이 사실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저 김희영 씨와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뭔가 정당화시키려는 논리들을 공개적인 행사에서 저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이후에 이 저분과 그러니까 김희영 씨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의 그런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사생활이 공개된 데 대해서 뭘까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뭐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암까지 걸렸다고 지금 재판에서 주장했고 그 부분도 그런 건강 문제도 좀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노 관장은요, 과거에 그 사랑, 그 슬픔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의 심경을 털어놓았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정이라는 게 뭘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랑.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살았을 때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통 안 하죠.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오히려 쾌락의 감정이겠죠. 슬픔도 생각해 보시면 왜 슬퍼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얘기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만 20억을 책정한 걸 보면은 얼마나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그녀의 상처에 공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 지난 4월에 재판부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이 재판부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진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2심 재판을 맡은 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누군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임재 변호사님, 김시철 부장판사 이분이 그동안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엄격한 판결을 해온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사소송이요, 다른 소송, 형사나 민사재판보다 좀 더 많은 재판부의 재량권이 부여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이혼 사건에서 어떤 증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진술이라던가 본인의 심정,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어서 결국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위자료도 산정이 되게 되고요. 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고려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리를 맡은 이 김시철 판사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원도 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책 사유가 발생한 불륜 기간도 길고 지속해서 이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보통 가정주부로만 계속해서 가정에서 일을 해왔다면은 아무리 그 비율이 높아도 기여도가 50대 50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편 쪽에 유책이 매우 컸을 때 오히려 남편의 비율을 45%로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고 이 아내에게 이제 55%로 비율을 올려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맡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유책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이 부분이 재산분할이라든가 위자료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그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 분석 안 했을 리가 없죠.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판결 직후에 재판 진행이 처음부터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진작에 이렇게 기피 신청을 안 했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임재 변호사님, 김앤장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발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되면서요. 노소영 관장 측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서로를 재판부를 쇼핑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미 법원 외에서 한번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 쇼핑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네. 입맛에 맞는 지금 재판부를 고르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원하는 재판부를 고르려는 것이냐 이런 데서 나온 것인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요. 이제 소송이 시작되기,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
직전에 김앤장 변호사 2명을 새로 투입하게 되는데 이 김앤장 변호사 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재판부의 조카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네. 그렇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신청이 있었고요.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앤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뭐 다 기피 신청을 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그대로 이 재판부가 유지되게 된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예, 정치집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김앤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이런 김수철 부장판사의 판례, 그동안의 뭐 재판 이력들을 보고 이번에 좀 불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의 법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행태가 나온 건데요. 예. 말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김 판사에 대해서 성향은 분명히 분석이 돼 있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김 판사를 배제해야 되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실은 이 친인척 관계에 있을 때는 이게 기피 사유가 회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찾아봤더니 조카 관계에 있는 친인척에 있는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밀어 넣으면서 아 이거 봐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회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마치 뭐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통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장면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녀들의 입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면요.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그 차녀죠. 민정 씨가 노 관장이 엄마 나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멈출까 이렇게 물으니까 민정 씨가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건 싫다 이렇게 노 관장을 좀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이 탄원서를 냈고 그게 이제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였다라고 재판부에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게 재판부의 또 판단에도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요.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냐 이런 부분을 뭐 질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던가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이제 본인의 의결을 어떤 형태로라든 제출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녀들이 노소영 관장 측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노소영 관장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힘을 가득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소영 관장이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건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죠.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상당한 역할을 있었다. 이런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SK 주식 형성 비율은 1% 미만이라는 상대방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비자금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김병민 의원님, 예. 그 재판에서 비자금이 이번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모와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0억 약속 어음에 대한 메모 기록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300억을 SK 선경건설에 건넸던 그 내용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결국은 이 재산 형성의 기본적인 씨앗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이 재판부가 인정했다면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었던 정경유착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돈을 개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을 SK 준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됐던 비자금, 조성자금의 일부 내용들을 건넸던 것 아닙니까? 물론 네. 지금 SK 측에서는 저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여전히 재판 결과에서 노소영 관장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 결과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지라도 이 정경유착의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 그러니까 예. 김옥순 여사가 메모를 한 게 지금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 겁니다. 예. 사실 그 김옥순 여사의 메모에는 지금 SK 준 돈뿐만 아니라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노재우 씨에게 120억을 준 거. 그리고 또 이 전사돈,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그러니까 사돈이었는데 결국은 이혼을 해서 전사돈이 됐습니다만 당시 그 신동방 그룹이라고 신명수 회장에게 230억을 준 것도 이 메모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비자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은 좀 이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던 이유가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동생에게 줬던 120억은 동생이 그 돈을 받아서 냉동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이 2,629억이었거든요. 이걸 완납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이거는 내가 모은 재산이라고 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해서 그 돈을 받아와서 이 추징금을 냈고요. 그리고 또 전 사돈에게 줬던 230억 원도 본인이 못 받으니까 검찰에 진정서를 내서 내가 사실은 준 돈이니까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추징금을 내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때 당시에 이 추징금 완납을 하겠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했다고 한다면 왜 그럼 SK에게 준 돈은 그때 왜 돌려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이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 동생의 경우는 그 신동방유량의 경우는 그때 이혼한 상태였고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봉투에 어음 6장이 있었던 거죠. 50억짜리 6장,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송옥순 여사가 저 봉투에 어음 6장이 있다. 그런데 그 봉투 겉면에 선경이라고 썼다면 그 300억을 일단 최 씨 측에 그 아버지 때죠. 이 최정현 선대회장일 겁니다. 줬고 뭔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00억이나 건넸으니까. 그래서 받은 어음 6장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300억이 어떻게 쓰였냐를 돌아 보니까 현재 SK증권의 전신인 태평양증권을 사는데 투입이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과연 노소영 씨가 현재 SK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소영 씨와 노소영 씨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방패막, 보호막, 프리미엄 이런 게 작용했냐 안 했냐라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앞에 두 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가지고 유공 만들고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을 만들었을 때 기여한 바라든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제2 사업자가 돼서 SK텔레콤을 키웠던 이 부분은 증거가 없지만 실제 이 세 번째 대목들, 이 돈이 들어가서 태평양증권, SK증권을 샀다라고 하면 앞서 두 건에서도 알게 모르게 방패막, 보호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이어받았다, 인정했다. 이런 식의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근데 지금 이 정경유착의 그늘이잖아요.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의 딸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명시한 셈이어서 이번 재판이 논란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완납했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앵커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이번 보도가 나오고부터 세간에서도 아니 잠깐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비자금을 투입해가지고 SK그룹이 커갔다면 이것은 노소영 그의 또 아버지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키운 게 아니라 비자금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논리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오롯한 혜택을 노소영 관장이 받아도 돼?
라는 지적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비자금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비자금 쪽 얘기는 좀 말꼬리를 자르려는 저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느꼈었거든요. 네. 변호사 측, 그 노소영 씨 쪽 변호사 측에서 아마 그것이 실은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과 그러니까 전 사돈에게 줬던 걸 갖다가 돌려받을 때 그때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불법하게 받았던 돈들을 때문에 추징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다 갚는 것이 나의 도리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었던 죄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모든 걸 갖다가 다 돌려받아서 국고에게다 그러니까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SK와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 기업의 성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재판이 뭐 지금 상고심까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 관장이 만약에 승리해서 이 엄청난 돈을 만약에 본인이 갖게 됐을 때, 저는 사실 이 돈의 출발점인 이 비자금을 아버지의 뜻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익적 차원에서 저는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창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다. 아주 세게 비판했는데 사실 뭐 재계에서도 이런 좀 예상은 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산 분할이 이번에 김수철 부장판사의 그동안 이력 때문에 늘어날 거는 예상이 했지만 35%나 재산 분할을 인정한 거, 아무리 비자금이 300억이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재산에서 주식에서 35% 인정하고 아까 봤던 시어머니 미술품까지 내연녀의 그 자녀에게 준 학비까지 다 분할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큰 금액일 줄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의 SK그룹을 만들었던 데는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대한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유공이죠. 그게 SK의 출발점이 됐고 그게 지금의 SK이노베이션 또 배터리는 SK온까지 커왔던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의 성장은 역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이제 SK텔레콤을 통해서 하게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정점은 SK하이닉스. 당시에 현대 하이닉스를 사들여서 지금의 SK 하이닉스로 만들었던 세 가지 부분인데, 마지막 세 번째 하이닉스를 키웠던 것은 오롯이 최태원 회장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대목에서 노소영 관장, 정확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입김이 혹은 방패막이 프리미엄이 작용했냐를 증명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특히 유공 인수할 때는 대통령도 아니었었고요. 사령관이었는데 압박을 하면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 그다음에 SK텔레콤 인수할 때도 실질적으로 당시를 돌아가 보면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받았고 김영삼 정부 때 결국 한국이동통신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닌데,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성장 모멘텀 중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여한 부분은 없는데 그 어음 6장 SK증권, 그러니까 태평양증권 인수를 가지고 모든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과하다라는 것이 현재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고요. 아마 이제 대법으로 가겠죠. 가게 될 경우에도 이 점을 굉장히 어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지금 대법원 판결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2심에서 1조 3천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 회장이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줄까, 이 부분인데, 만약에 판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라고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그걸 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 회장 측에서도 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시점에 이제 그 정해지는 그 액수를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자도 5%가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5%라고 한다면 지금 재산 분할 액수가 정말 막강하다 보니까 1억의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대법원 판단이 사실상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여러 가지 쟁점,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대법원은 법률식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따져보게 되는데 지금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 노소영 관장 측의 35%의 기여도를 인정한 부분,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정확한 판결은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 비자금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이 재량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좀 하지 싶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네. 지금 2심 판결 이후에 SK 주가가 아주 폭등했습니다. 네. 첫날에 뭐 엄청 급등했었고 오늘도 11%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최태원 회장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SK 주가는 급등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1조 4천억을 육박하는 돈을 현금으로 어떻게 마련할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조 4천억 현금. 현재 좀 추정을 해보면 네. 최태원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대략적으로 한 5천억,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걸로 처리한다고 해도 1조 정도가 남아있죠. 네. 그럼 1조를 또 어떻게 조달하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 SK그룹은 지주회사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주 SK의 주식만 갖고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 SK의 주식을 팔지 않겠죠. 그걸 팔면 어떤 식으로든 지배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것 중에 살펴보니까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팔아도 되겠다. 예. 그게 한 5천억 정도 가치인데 그건 약간 좀 독특해서 아마 팔면 금융회사의 수수료까지 떼어주고 그래야 돼서 거기서도 한 2,500억 이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금매를 하게 되면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도 7, 8천억이 비잖아요. 예. 그러면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주택담보대출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이 있고 팔지 않고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어제 오늘 급등한 SK 주식의 네. 그 담보인데요. 그게 한 2조 1천억 정도, 뭐 2조 2천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걸로 한 30%, 40%까지는 담보를 땡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2조 곱하기 한 30%, 6천억, 뭐 7천억 정도인데 봤더니 이미 한 또 4천억은 담보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땡길 수 있는 돈이 한 3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다 해도 5천억이 일단 비어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SK 주식은 팔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지? SK 주식의 주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으니까 예. 배당도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좋은 뉴스를 해서 이 회사 가치가 무럭무럭 커지면 담보 가치가 커지면서 담보액도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뭐 저 지분을 팔고 그런 M&A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든 저 SK 주식을 더 높게 좋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뭐 어제 9% 또 오늘 11%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땡겨도 글쎄요 1조 4천억을 현재로서는 예. 조달하기는 상당히 좀 아무리 뭐 재벌이라 하더라도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이 아마도 대법원 상고심에 전력을 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 이혼 소송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격담이 또 올라왔다. 이 사진입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 저녁에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8시에 만났는데요. 종로 쪽입니다. 이 경복궁 옛날 청와대 옆인가요? 국립현대미술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소를 잡아서 저한테 문자를 쓰셨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진짜 술을 한 잔도 못
또 주더만요. 콜라만 드신 거예요, 콜라. 제로 콜라. 저는 막걸리 한 병 먹었습니다. 몸도 좀 어떠냐. 지금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진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전국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경원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은 어때 보이셨나요? 건강 좋아졌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사람이 푹 쉬니까 그때 뭐 입술 푸고 바짝바짝 말로 막 그랬는데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러더니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건강도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공개된 걸 보니까 그 선거 마지막 막바지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보면 검사로서 쭉 지내면서 좌천됐던 시기는 있었는데 직업이 없다는 건 진짜 일자리를 없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검사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직에 갔다가 법무부 장관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는데 선거 끝나고 지금은 정말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제대로 쉬어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본인이 정교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국 씨와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식사 자리였는데요. 식당 사장님이 오히려 더 들뜨셨다고 합니다. 당 대표 하셔야죠 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었다고 하는데요. 반응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108석 이래서 어떠세요 마음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 당대표 해야죠 막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야죠 대한민국 살려야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없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전당대회에 대한 뭐 결심이 서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뭐 그런 것도 그 사장 그분 때문에 그분이 막 들이대 정말 막 들이대 큰일 해야 된다고 막 들이대요. 고생 많이 했다고. 정호기 의원님, 뭐 전당대회에 뭐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아마 주관적인 평가 같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죠. 워딩이 이 얘기입니다.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나는 뭐든지 다 잘한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를 확성기 중에 최대 확성기가 김은국 씨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김은국 씨를 통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속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예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군부를 떼는 일련의 전략을 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은국 씨는 평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취미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새로운 얘기를 서로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음악적인 센스 감각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재즈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진 거고 본인이 또 일렉트릭 기타도 연주할 정도로 연주 합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생활하는 건 상당히 좋아. 그 도서실에서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 책 읽는 걸 좋아한답니다. 어제 미술관이잖아요. 미술관 관람도 좋아하고 하여간 문화 뭐 체육 이쪽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서로 살아온 얘기 그러니까 동네 주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이제 자주 만난 건 아닌데 근데도 보자마자
아주 뭐 친하고 가까웠고 가족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김은국 씨가 가수다 보니까 이 가수의 관심사에 맞는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나 봅니다. 김은국 씨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즘에 뭐 다양한 분들을 뭐 많이 만나는 걸로 알려졌죠. 김은국 씨도 만났고 뭐 여러분들을 지금 뭐 당선자든 낙선자들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룸이 있는 식당에서 만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가 있으면 같이 만날 사람이 좀 늦게 가고 상대가 먼저 나오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 뭐 좀 이렇게 보안을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전당대회 등판이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뭐 자택 앞에서 소위 뻗치기가 뭐냐면요. 집 앞에서 집이든 어디 위치에서 기자들이 뭐 무한대로 대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취재원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다고 전하고 있네요. 또 김은국 씨도 만난 곳이 막 미술관이죠. 뭐 그런 것처럼 공공장소 근처에 있는 식당을 좀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성치은 부회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안에 신경 쓰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을 보면 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보다는 도의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들만 지금 차례차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총선을 그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만나고 출마자들도 만나고 또 본인이 섭외했던 분도 만나고 김은국 씨 같은 경우도 선거를 도와줬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응당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워낙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확산하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전 위원장님이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셔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취미가 뭐 플루트다, 뭐 아니면 재즈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이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SNS에 표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책적 대안이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결국 가장 필요한 건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도층, 보수층에서 아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때 뭐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유이동 전 의원이요. 한 전 위원장이 평소에 뭐 엉뚱한 구석이 있다, 뭐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좀 그 등판론에 한마디를 보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그 역량도 매우 출중하다고 보는데 조금 있다가 등장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이력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는 제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사교적이고 약간 좀 엉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뭐 유이동 이제 전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내 비주류 오래 하시고 유승민계로 또 분류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만나보니까 매력이 있더라. 다만 이번에는 좀 등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당내에서 얼마나 좀 있는 건가요? 뭐 시각은 당연히 공존합니다.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시절에 2기 지도부로 정책위 의장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유승민계로 불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처럼 검사 출신의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류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합을 맞춰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독특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지방선거까지 치르지 못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소모돼서 또다시 어려움이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스타성을 가지고 이 전당대회 무대에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새로운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이 이슈를 띄웠죠.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앞다퉈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정호기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고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지금 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 원외위원장들의 그 표심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이 원외의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게 얄팍한 술책인지 깊은 정책인지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될 일이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오세훈법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지구당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원외위원장의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전략을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치한 강론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끌고 가려는 욕심이다.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지구당 폐지 이게 일명 오세훈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거의 직격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직격보다는 본인이 앞장서서 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취지가 다시 그러니까 퇴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더 저는 뭐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제가 기자 시절에 한참 그러니까 이 정치부 초년명 기자 시절에 그때는 사실 뭐 지구당 중심으로 모든 조직들이 돌아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사실 뭐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그럼 융통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의 토들과 일종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의 늪에 빠지는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대표가 사실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구당의 조직 자체가 지역의 풀뿌리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위한 조직으로 상당히 잘못 운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지구당 부활을 빨리 지금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아까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조직 자체가 약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번에 새로 공천했던 지금 아주 이 청년 세대들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지역에 조직이 없는 것 자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치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보수라는 이 정당 자체가 그동안은 사실은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진보는 바람을 통해서 선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지구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수 정당의 풀뿌리 조직이
사실은 사그라들어서 사실은 이 조직의 통한 선거운동 자체가 힘들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만 보면 오세훈 시장도 뭐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비판을 하고 있죠. 홍 시장 그제 강연에서는 우리 당엔 전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이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표를 좀 벌벌하고 우리하고 선거에 참패해가지고 정부 기가지고 쪼그려들고 이 당에 전사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우리 당에 있었던 마지막 전사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그리고 SNS를 뭐 중앙정치에 왜 관심을 갖냐 이런 거 그런 멍청한 이야기하는 내 중진이 형 보고 저 중진이 형 맞나? SNS 쓰는 데는 딱 10분도 안 걸려요. 대구시정 니보다 100배 더 잘하고 있다. 세상에서 나를 두고 감론돌박 하든 말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동료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도 저랑 또 통화를 하면서요. 지구당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외에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다면 이겁니다. 원래 지구당은 공산주의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 노동당 모델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북한 노동당 모델이 지구당이어서 그게 도입됐던 거고 지금 미국과 영국 어디에 지구당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구당 폐지 헌법 소원을 기각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래서 정치 촛대라는 거다.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한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야 뭐 시종일관 한동훈 위원장은 직격하고 있으니까 직격하는 연장성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세훈 시장의 예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관계 3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오세훈법이 시행 그리고 그때 이후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국회의원이 본인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정치개혁의 깃발을 올린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지구당을 부활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수도권에 낙선한 젊은 청년 원외위원장을 보니까 안쓰러운 거죠.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돈 안 쓰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면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선의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면 국민들께 지구당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지구당 부활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진행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게 들 거라면 총선 전에 정치개혁에 관한 수많은 아젠다들을 우리가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가져가면서 현재 있는 지구당 당협의 법적 지위가 없는 모순적인 문제 등 몇 가지를 시정 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민주당 소식을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최근에 이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성치승 부회장님, 지금 당원 당규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대선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거를 선거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당무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당원 당규가 민주당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온 당원 당규입니까? 이거를 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이렇게 룰이나 관련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실 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도전제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에 맞춰서 이걸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지만 중도층이나 2030 세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더 폭넓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호기 의원님. 지금 화면인데요. 기소 즉시 원래는 당원의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외 조항을 두고 그동안은 좀 피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조항도 삭제를 하겠답니다. 이것도 지금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뭔가가 불안한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 보면은 그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거기 보면 뭐 대통령 유고시에 혹시 대선 후보를 못 나갈까 봐 그것도 규정을 뭐 만들고 고치고 한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 소수 의견으로 민주당 내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연임으로 더 이상 다른 후보나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통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 민주당다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전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시사쇼 정치다 이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